(1977년 8월 20일) 미국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태양계의 외곽지대를 탐험하기 위해서 보이저 2호라는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1979년 목성을 지나 1981년 토성을 지나고 1986년 천왕성을 지나감에 따라서 행성과 위성에 관한 많은 자료와 사진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에 보이저 2호가 도달했습니다. 해왕성에 도달했던 시점엔 해왕성은 그 존재가 밝혀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행성일 뿐 어느 누구도 그 존재에 대해서 실제로 관측하거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리하여 1989년 12년간의 우주항해를 통해 보이저 2호가 해왕성에 도달함에 따라서 검은 반점이 중앙에 존재하는 푸른빛을 띠는 동그란 행성의 존재가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반점은 연구에 의해서 거대한 폭풍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로부터 5년 후 해왕성은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서 추가로 관측되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해왕성의 사진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5년 전 관측했던 거대한 폭풍으로 밝혀진 검은 반점이 사라졌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이 해왕성에 존재했던 거대한 폭풍의 반점이 목성에 존재하는 대적점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폭풍의 눈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대적점은 목성에 존재하는 폭풍으로 그 크기가 무려 지구 행성이 3개가 들어가고도 남았으며,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폭풍은 약 35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태풍은 1994년에 발생한 허리케인 존입니다. 이 태풍은 1994년 8월 11일부터 같은 해 9월 13일까지 약 4주하고도 2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5등급으로 등록될 정도로 그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당시 이 허리케인은 시속 280km의 강력한 폭풍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구에 강력했던 태풍도 한 달 혹은 몇 년, 심지어 몇 세기 동안 지속되는 목성이나 해왕성에 존재하는 폭풍들에 비하면 아이들의 장난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구에서 발생되는 태풍들은 대부분 적도 부근의 바다에서부터 발생하는데요. 뜨거운 열로 인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 바다의 수증기와 함께 증발하면서 거대한 구름을 만들어내고, 따뜻한 공기가 수증기와 함께 상승함에 따라서 저기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고기압의 공기가 저기압으로 투입됨에 따라서 흘러들어오는 공기들이 회전하며 거대한 허리케인을 만들게 되죠. 바로 이게 지구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전형적인 원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기압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목성의 대적점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태풍은 지구에서의 이론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풍은 저기압이 아닌 고기압에서 발생되는 태풍이기 때문이죠. 타임랩스로 목성의 대기 움직임을 살펴보면 대적점이 위치한 곳의 위와 아래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대류 현상이 있고, 바로 이 사이에서 대적점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태풍과 같이 강렬한 태양빛으로 인해 저기압을 형성하는 것과 달리 목성의 이 거대한 태풍의 눈은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에너지와 주변의 강력한 대기 움직임으로 인해 이 태풍은 대적점 가장자리에서의 바람은 시속 432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목성은 거대한 가스 행성으로 알려진 만큼 그 내부에는 물이나 육지와 같이 태풍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마찰물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속도가 전혀 이상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목성의 엄청난 속도로 부는 태풍보다 더욱 강력한 태풍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건 바로 앞서 설명한 해왕성의 검은 반점으로 나타난 폭풍입니다. 해왕성의 폭풍은 목성의 대적점과 같이 고기압성의 태풍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해왕성은 목성보다 그 크기가 매우 작지만 목성에 존재하는 대적점보다 해왕성의 이 태풍은 더욱 강한 존재감을 내뿜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초속 600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음속의 2배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제트기의 속력을 나타낼 때 우리는 마하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마하 1은 음속과 같은 속도인 것이죠. 그런데 마하 2는 시속 2446km입니다. 참고로 국내 4.5세대 전투기 KF-21의 최고 속도는 마하 1.81입니다. 전투기보다 빠른 속도의 태풍이 여러분을 강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튼 현재까지 이 해왕성의 폭풍이 발생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이 검은 반점은 대흑점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으며
1989년 보이저 2호에 의하여 최초로 관측되었으며 그로부터 5년 후 1994년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서 추가로 관측한 바 대흑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대흑점 옆에 구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검은 반점이 보이지 않는 대신 사이클론의 형태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대흑점이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해왕성은 지구에서부터 43억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탐사선이 관측하기 전까지 인간은 해왕성을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해왕성은 1989년에 관측되었기 때문에 행성에 대한 연구량이 극히 적은 편인데요. 하지만 목성은 지구에서 약 6억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 거리는 행성 관측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연구 자료가 해왕성보다 비교적 많은데요. 목성은 1610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최초로 목성의 존재를 발견하였고 1665년 유명한 천문학자 집안인 카시니가의 조반니 도메니코 카시니가 목성에 거대한 폭풍이 존재하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였죠. 바로 이것이 대적점의 최초의 발견이었습니다. 이후 목성의 관측은 대적점의 관측을 동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측 자료들에 의하면 이 거대한 폭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나사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목성의 대적점 크기를 분석하였고 이 태풍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이 대적점에는 지구가 무려 3개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그 크기가 거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최근 허블 우주 망원경의 연구 결과로 인해 그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대적점의 크기는 매년 약 1000km씩 줄어들고 있고 2014년에 나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목성의 대적점 크기는 1250마일로 약 16,000km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대적점은 약 2030년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 목성의 대적점은 크기가 점점 줄어들음에 따라서 밝은 색에서 점차 어두운 색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적점의 크기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원인과 왜 주황빛을 띠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이 거대한 폭풍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해왕성의 폭풍, 이 검은 반점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은 목성에 존재하는 거대한 폭풍과 같이 몇 세기 동안 존재하며 행성을 떠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바로 대적점처럼 말이죠. 이 대적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를 내리며 여름 속 시원함을 안겨주는 존재의 폭풍과는 굉장히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지구에서 적외선 망원경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대적점은 목성의 엄청난 열기와 함께 존재하며 그 온도는 섭씨 1326도나 되기 때문이죠. 목성의 대적점은 영문으로 Great Red Spot이라고 명칭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왜 그 명칭의 앞머리에 그레이트가 들어가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이는 단순히 크다는 의미의 대를 붙여 대적점이라고 하기엔 국내에서 붙인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대적점이 아닌 홀리쉿 주피터 스톰이라고 한 자, 여러분들 1960년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구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한창이었을 시기 국가의 기술력을 선전하기 위해서 두 체제의 대표 국가인 미국과 소련은 우주를 탐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는 1961년 4월 12일 소련이 유리 가가린을 태운 채 쏘아 올린 보스토크 1호가 지구 궤도를 일주하면서 러시아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당시 체면이 단단히 구겨진 미국은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고심하던 중 최초로 인간을 달로 보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0년 안에 인류를 달에 착륙시키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하여 미국은 선언 이후 8년 뒤 1969년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닐 암스트롱을 포함한 마이클 콜린스와 버즈 올드린을 달의 궤도를 거쳐 달에 착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을 탐사하고 달에 인류의 첫 번째 발도장을 남긴 사람으로서 인류의 우주를 향한 커다란 도약을 하게 되었죠. 당시 닐 암스트롱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미국은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아폴로 13호를 제외한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총 6번에 걸쳐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하지만 1972년 아폴로 17호의 달 탐사를 마지막으로 그 후 약 50년간 인류가 달에 도달한 적은 없습니다. 왜 인류는 1972년 이후로 달 탐사를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의문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왜 인류는 약 50년 동안이나 달을 탐사하지 않았을까? 달의 탐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세계 곳곳에는 많은 음모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달 착륙에 관련된 음모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달 탐사는 헛소리라는 주장의 날조설과, 두 번째로는 미국이 달 탐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것과는 사실 다르다라는 은폐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날조설의 주장에 관해서는 대표적인 근거들은 이렇습니다. 자, 바로 여기 닐 암스트롱의 달 탐사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주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해가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밤하늘에 수놓아진 별들을 관찰한다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을 관측할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기후로 별 관측에 최적화된 남아메리카 안덱스 산맥 인근 칠레에 위치한 아타카마 사막에서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장면들이 실제 지구에서 관측한 밤하늘의 모습이죠. 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여 찍은 사진들을 본다면 달의 표면 너머 우주 공간이 새까만 암흑으로만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날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문점이 있는 거죠.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우주에서 왜 별들이 하나도 관측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암스트롱이 달 착륙에 성공해서 여기 성조기를 달 표면에 꽂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입니다. 그리고 달은 지구의 하늘이 파랗고 노랗게 변하는 동안에도 달의 색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달에는 대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구의 대기가 파란색을 띠는 건 대기가 빛을 산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은 대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산란하는 매질이 없어 항상 같은 색을 띠는 거죠. 혹시나 블러드문 같은 붉은 달이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실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 붉은 달 역시 지구의 대기를 지나면서 산란이 일어나 붉은 빛이 도달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달에는 대기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은 중력 탈출 속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중력이 존재합니다. 이 중력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이 중력 탈출 속도는 행성의 중력권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속도인 건데요. 일반적으로 지구를 벗어나기 위한 중력 탈출 속도는 초속 11.2km입니다. 하지만 이 달의 중력 탈출 속도는 겨우 초속 2.45km인데요.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가는 것보다 달에서 우주로 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죠. 달의 중력 탈출 속도가 이렇게 낮은 원인은 그만큼 행성의 중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이는 대기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달의 중력 탈출 속도가 더 낮다는 건 달에 있는 대기가 지구에 있는 대기보다 더 쉽게 우주 공간 속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한다면 달이 대기를 붙잡아둘 수 있을 정도의 중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달의 질량은 매우 낮아서 대기를 잡아둘 정도의 중력이 없어 진공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직 시청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서 성조기를 꽂는 장면을 다시 본다면 영상 속 성조기가 펄럭인다는 거예요. 펄럭인다는 건 대기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의 위치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낮의 그림자 위치에 따라서 무더운 땡볕의 여름날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신호등 그림자에서 햇빛을 피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를 보면 사물의 그림자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는 같은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폴로 11호가 찍어온 사진들에는 그림자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달 착륙이 실제 달에서가 아닌 인공 조명이 여러 개 설치된 세트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달 착륙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일단 대표적인 날조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는 나사 당국이나 과학자 및 학회, 그리고 민간 방송국 등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론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은폐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달에는 대기가 있고 달의 뒷면에 도시가 존재한다는 등 외계인과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왜 인류는 지난 50년간 유인 달 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주비행사들은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것이 아닌 예산과 정치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국장을 맡은 브리든 스틴 국장은 2018년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없었다면 아마 인류 중 일부는 달에 살고 있었을 거고 화성에도 이미 유인 탐사가 성공했을 겁니다. 지금도 이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의 우주망원경과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는 방법과 지구와 달의 생성에 관한 오래된 과학적 미스테리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해볼 많은 시험체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주비행사들은 50년 동안 달로 가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요소와 금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나사의 2022년 예산은 240억 달러였고 2023년 바이든 정부에 260억 달러로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미국의 국방부 예산은 2023년에 약 8,580억 달러에 달합니다. 나사의 우주 탐사를 위한 예산은 국방부 예산과 단순히 비교해봐도 35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국방부 예산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우주정거장 ISS, 허블 우주망원경, 스피처 우주망원경,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까지 인류의 모든 기술력이 녹아들어 있는 최신 우주 탐사 장비들은 막대한 기술력과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주 탐사를 지원할 만큼의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달 탐사라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나사의 예산은 1965년 4%로 그 정점을 찍은 뒤에 지난 40년 동안 1% 미만을 유지했고 그 후 15년 동안은 연방 예산의 0.4%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중과학 잡지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따르면 우주에서의 시험할 많은 프로젝트가 존재함에도 국가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 이는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미국 정부는 우주 탐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 우주 개발 기업인 스페이스X와 같은 우주 탐사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민간 우주 비행 업체의 위력과 같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면 우리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으로 오늘날 이 둘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적대적인 관계로 기억되고 있지만 사실 이 두 나라는 동맹의 투탑으로 소련이 독소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미국이 무기 대여까지 해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었습니다. 다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나치 독일을 굴복시키고 동유럽 국가들을 영향권에 넣으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2차 대전 직후 독소 전쟁으로 전례 없는 피해를 봤음에도 여전히 강력한 국력과 기술력을 보유했던 소련은 공산주의의 수장이라는 이름 아래 점령지 내에서 빠르게 공산 세력을 확장해 나갔으며 이 무렵부터 미국과의 미묘한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스탈린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제혁명의 발전 과정에서 두 개의 세계 중심이 형성될 것이요, 하나는 사회주의에 이끌리는 모든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사회주의 중심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에 끌리는 모든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자본주의 중심이요, 이 두 중심이 세계 경제에 정복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 전 세계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오.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자본주의 끝판왕인 미국의 동맹으로 독일의 나치를 무너뜨리면서 세계 주도권을 이 두 국가가 갖게 되면서 어제까진 함께 싸우는 동지였으나 이제는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경쟁 체제가 시작된 것이 바로 냉전 시대라는 것이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겐 그를 신봉하거나 그 옆에 붙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동맹국이 많아지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과 자본주의 체제의 미국은 자신의 나라가 더 강력한 국가임을 증명하면서 총성 없는 전쟁으로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우주 경쟁 그리고 군비 경쟁이 절정에 달했고, 긍정적인 면으로는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에 엄청난 디딤돌이 되었으나 다른 면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가 유례없이 불어나고 그 파괴력이 지속되는 발전으로 인해 전 인류가 양측 군대가 1초 안에 서로를 괴멸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오면 모든 문명 국가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해산할 것이다 라는 상호 확증 파괴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버리기도 한 거죠. 그러나 결국 1991년 12월 8일 벨로베즈스카야 조약을 통해 소련의 해체와 독립국가연합의 창설을 결의하였고, 1991년 12월 26일
공식적으로 소련이 해체되면서 1922년에 건국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68년 11개월 26일 만에 해체된 것이죠. 그렇게 결국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더욱 강력한 천주국이 된 것입니다. 이미 패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미국은 더 이상의 우주 경쟁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인 우주 탐사선과 무인 우주 탐사선 등 결국 이런 우주로 향했던 인류의 도약은 실질적으로 우주를 탐사하고자 함보다는 사실상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25년까지 다시 인류를 달로 보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나사는 21세기 미국의 달 탐사를 계획으로 달의 유인 탐사와 우주 정거장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하는 세계 각국의 우주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까지 연계하여 먼저 2025년까지 달 탐사를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계획대로라면 인류는 아폴로 17호 이래 53년 만에 달 표면을 다시 밟을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그런데 왜 50년간 하지 않았던 유인 달 탐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미국은 우주 탐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주 개발 선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이외에도 일본, 중국, 인도, 우리의 주변국도 달, 해성과 화성 탐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시 달에 주목하는 이유는 달의 자원 확보와 화성 등 심우주 탐사를 위한 중간 기착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화성으로 가는 환승센터가 된다는 얘긴데 이를 먼저 점유해서 통행료를 받기 위함이 아닌지 싶네요. 그동안 유인 및 무인 탐사를 통해 달에는 물과 헬륨-3, 우라늄, 히토류 등의 희귀 자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는데 여기서 이 헬륨-3는 일반 헬륨보다 가벼운 동위원소로서 달 표면에 약 100만 톤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는데요. 헬륨-3를 활용하면 핵융합을 통해 청정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이 헬륨-3가 100톤이 있다면 전 세계가 1년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1만 년 동안이나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현재까지 무인 달 착륙을 통해 성공한 국가는 미국, 그리고 소련, 중국뿐이며 달 궤도선 탐사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과 소련을 포함해 일본, 유럽, 중국, 인도 6개국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탐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크게 뒤처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 탐사를 위한 과정에서는 우주 비행과 제어 기술, 달 궤도 진입 기술, 착륙 기술, 샘플 채취 및 지구 귀환 기술, 극한 우주 환경에서의 달 탐사 로버, 원자력 전지, 우주 인터넷 등 첨단 우주 기술 개발과 같은 냉전 시대의 기술력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처럼 다른 차원의 기술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물론 이 기술력에 대한 공포감도 존재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인류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왜 인류가 50년 동안 달을 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팔로워 여러분들,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빠른 물체는 무엇일까요? 자동차나 고속열차, 제트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는 바로 지구 밖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파커 태양 탐사선이죠. 이 태양 탐사선은 7차례에 이르는 스윙바이를 거쳐 2025년 12월에 시속 65만 킬로미터에 도달할 예정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초속 약 192km의 속도인 것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속도죠. 이 탐사선은 이름 자체가 태양 탐사선이듯이 태양의 코로나와 태양풍 등 태양의 자연현상을 탐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커 태양 탐사선은 최초로 태양에 도달하는 탐사선이죠. 그리고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은 코로나라고 알려진 태양의 외곽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의 코로나는 태양의 가장 뜨거운 부분으로 그 온도는 자그마치 섭씨 100만 도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커 태양 탐사선은 태양의 왕관을 만지러 섭씨 100만 도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온도를 지나감에도 파커 태양 탐사선은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섭씨 100만 도의 강렬한 고온은 그 어떠한 금속 물질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파커 태양 탐사선도 결국 버틸 수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 파커 태양 탐사선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태양에 1300만 킬로미터까지 다가가며 8번째 근접 비행을 할 때 총 5시간에 걸쳐 이 엄청난 온도의 코로나를 지나갔다고 나사는 발표했습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이런 엄청난 고온에서 녹지도 않고 심지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까지 하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커 태양 탐사선에 숨겨진 기능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이 태양 탐사선은 강화 탄소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이 탄소 섬유는 최대 1370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태양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 도입니다. 자, 그런데 1370도까지 버틸 수 있는 탐사선은 근처만 가도 녹아내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자, 바로 이 해답은 태양 코로나 그 자체에 있습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제작 당시부터 이 코로나의 막대한 고온을 견디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선 과제였는데요. 이 코로나는 태양 대기에서 가장 외곽 쪽에 있는 고온의 플라즈마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를 향해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방출되어 태양계 행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이 코로나는 너무 밝은 햇빛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관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 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개기일식에서 관측된 태양 바깥쪽의 붉은 아지랑이가 바로 오늘의 다뤄볼 주제인 코로나인 거죠. 이 경이로운 태양의 자연스러운 현상은 사실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입니다.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 열은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전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를 들자면 차가운 얼음이 상온에서 녹는 것처럼 말이죠. 열은 통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옮겨가기에 이처럼 차가운 얼음이 상온에서 녹고 뜨거운 주전자가 차갑게 식혀지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태양의 코로나는 태양의 플라즈마가 내부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열 역학적 법칙에 따르면 이 내부는 더 뜨겁고 외부로 그 열이 방출되면서 온도가 태양의 내부보단 낮아야겠죠? 즉, 태양의 코로나가 태양의 표면보다 그 온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은 태양의 코로나는 섭씨 100만 도인 거에 비해서 태양의 표면은 섭씨 5800도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태양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코로나의 엄청난 온도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열에 대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온도의 코로나를 파커 태양 탐사선이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로 온도와 열의 차이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는 물질의 입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반면 열은 입자가 전달하는 에너지의 양, 즉 입자의 밀도와 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파커 태양 탐사선이 비행하는 태양의 대기는 온도가 매우 높은데요. 대기 안에 있는 입자가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런데 입자의 밀도는 낮습니다. 즉 입자가 빨리 움직여 높은 온도를 갖고 있지만 그 에너지를 전할 입자 수가 적어서 파커 태양 탐사선에는 열이 그만큼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나사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뜨거운 오븐과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손을 넣는 것의 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같은 100도의 온도를 가진 오븐 안에 손을 넣는 것과 100도씨의 뜨거운 물에 손을 넣는다면 오븐에 손을 넣는 것이 끓는 물에 넣는 것보다 비교적 더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에너지를 전달하는 입자의 밀도 때문인 거죠. 오븐에서 열을 전달하는 대기와 끓는 물에서 열을 전달하는 물은 그 밀도 차이가 큰데요. 우리가 단순히 공기 중에서 손을 휘젓는 것과 물속에서 손을 휘젓는 것만 봐도 우리는 밀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의 외곽 대기층인 코로나는 그 온도가 100만 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지만 열을 전달하는 입자의 밀도가 낮아서 실제로 탐사선에 미치는 열 에너지는 낮은 것이죠. 바로 이런 원리로 인해서 파커 태양 탐사선에 미치는 실제 열 데미지는 섭씨 140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1400도도 사실 굉장히 높은 온도죠. 국내에서 숯을 만드는 숯가마는 삼겹살을 단 3초 만에 구워버립니다. 근처에만 가도 엄청난 열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숯가마의 온도는 약 1300도입니다. 따라서 숯을 만드는 사람들도 기다란 도구와 보호 장구들을 착용한 채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온도에서 파커 태양 탐사선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는 TPS라고 불리는 냉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태양 탐사선은 최첨단 방패막에 의해서 태양의 열로부터 보호되는데요. 직경 2.4m, 두께 4.5인치의 탄소와 탄소 복합 재료로 만들어진 이 최첨단 방패는 섭씨 1400도에 가까운 온도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첨단 보호막은 파커 태양 탐사선의 내부 온도를 약 30도 정도로 유지시켜주죠. 또한 배선이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양 탐사선의 배선은 2470도까지 버틸 수 있는 나이오뷴을 이용한 특수 합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태양 전지에는
순행식 냉각 장치가 탑재되어 과열되는 일부 부위를 빠르게 식혀줍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한 냉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은 긴 타원 궤도를 돌면서 태양에 가까운 위치에서는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먼 거리에서는 천천히 이동하게 된다는데요. 그래서 항상 뜨거운 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자세 제어 능력을 도와주는 7개의 센서들을 탑재해서 탐사선 본체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류의 기술력과 코로나의 특이한 성질로 인해서 파커 태양 탐사선은 무려 100만 도의 온도에 달하는 코로나 속을 들어가 태양의 왕관을 만질 수 있는 것이죠. 파커 태양 탐사선의 계획대로라면 태양으로부터 약 6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태양의 표면을 관측하고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태양에 대한 많은 비밀들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태양은 매일같이 지구에 강렬한 빛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태양이 지닌 많은 비밀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커 태양 탐사선은 아마도 태양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그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자, 오늘은 파커 태양 탐사선이 왜 녹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팔로워 여러분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핵폭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한국사 시간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핵폭탄의 위력을 나타낼 때 우리는 흔히 메가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메가톤은 TNT 100만 톤의 위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TNT는 폭발성 화학 물질로서 이것의 폭발력을 1로 보고 폭발의 위력을 비교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자, 따라서 1메가톤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근데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그 위력으로 발생한 피해가 상당히 컸던 건 맞지만 안타깝게도 메가톤으로 표시될 만큼 강력하진 못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위력은 TNT 2만 톤에 해당되기 때문에 1메가톤에 이르기까지는 약 50배나 더 강력해야 됐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핵폭탄들의 위력은 그 단위가 메가톤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핵기술을 이용한 무기, 즉 핵폭탄은 핵분열이나 핵융합의 원리를 이용하여 강력한 위력을 내는 폭탄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폭탄과 원자폭탄을 응용해 부분적 핵융합을 유발하는 수소폭탄이 있죠.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원자폭탄보다 더욱 강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폭탄으로 통칭해서 부르기로 하고요. 자, 바로 한번 가보시죠. 현재 인류에게는 재앙이 되어버린 인류의 죄악이 있습니다. 바로 핵폭탄이죠. 핵폭탄은 행성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며 모든 것을 리셋할 수 있는 악마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7월 16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와선 안 됐던 이 악마 같은 존재가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인데요. 트리니티 실험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착수된 핵폭탄 개발 사업인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1945년 7월 17일 뉴멕시코의 한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하면서 이 폭발로 인해 약 12.1km 높이의 거대한 버섯 모양의 구름이 상공 12.1km까지 상승하며 에베레스트 산 높이인 8.8km보다 더 높은 버섯 모양의 구름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핵폭탄이라는 악마 같은 존재는 대단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류는 이를 평화에 사용하고자 길들이기로 마음먹었던 것인데요. 사실 그건 길들일 수 있었다는 착오였던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핵폭탄 실험과 핵폭발 실험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위력을 나타낼 때 그 기준은 TNT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바다라고 알려진 미국 서부의 주에는 한 핵폭탄 실험을 하기 위한 테스트 장소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미군은 약 1000여 번에 가까운 핵폭발 실험을 바로 이곳에서 했는데요. 1957년 미국은 지구의 지하층을 폭파시키기 위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150m 깊이의 광산에서
무게 29kg의 작은 핵폭탄을 설치해 놓은 것이죠. 과학자들은 실험 결과가 광산에서 별다른 이상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결과는 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화염 기둥이 땅속에서 터져 나왔고 실제 위력은 약 55톤으로 개발자가 예측한 것보다 약 5만 배나 더 높은 위력을 뿜었기 때문이죠. 이런 예상 외의 엄청난 위력을 맛보고도 실험은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1957년 8월 27일 파스칼 B라는 이름의 실험이 진행됩니다. 이 실험에서는 광산의 입구를 약 900kg의 철제 마개로 막고 용접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철제 마개가 폭발력을 견디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이 실험에서 이 철제 마개는 약 300톤의 위력을 받아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아폴로 우주 로켓의 6배나 빠른 초속 66km의 속도로 날아가 버렸는데요. 1968년 아폴로 4호로 인해서 미국은 우주에 처음 닿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우주에 닿은 물체는 바로 이 철제 마개였던 것이죠. 지금 보이는 이 아름다운 낙원 같은 휴양지는 사실 미군이 23번의 핵실험을 한 장소입니다. 1946년 7월 24일 핵실험의 일부로 약 90척의 미군 함성을 집결시키고 미국은 수중 핵실험을 통해서 함선들에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를 실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약 90척의 미군 함선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그 가운데 바닷속 27m 깊이에 핵폭탄을 설치하였죠. 이 실험으로 약 3,000톤의 막대한 폭발력을 통해 모든 함선들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엄청난 방사능으로 뒤덮인 함선들은 인양도 하지 못하고 바다에 수장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다에는 약 2km 높이의 물기둥을 형성하였는데요. 이 높이는 현재 지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의 2.5배에 해당하는 높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높이의 물기둥은 이내 다시 바다로 떨어지며 쓰나미를 형성하며 엄청난 위력을 가짐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실험은 계속되었죠. 1952년 에네웨타크 환초라는 곳에서 핵폭발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무시무시한 장치를 설치하였는데요. 1952년 아이비마이크라는 코드네임의 10.4메가톤의 엄청난 폭발력을 실험합니다. 당시 이 실험은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폭탄의 첫 번째 실험으로 단계적 핵분열의 결과는 더욱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버섯 모양의 구름은 약 37km까지 상승하였는데요. 그리고 말 그대로 섬을 증발시켜 지름 56km의 주변 지역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실험 과정에서 미군은 3대의 정찰기를 보내 핵실험을 상공에서 관측하도록 하였으나 이 중 한 대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달 표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소련의 핵폭발 테스트 장소입니다. 1955년 자신들의 강력함을 세계에 알리고자 이곳에서 IDS-37이라고 알려진 수소폭탄을 사용해보기로 합니다. 이 IDS-37은 소련의 폭격기 Tu-16에 실려 약 12km 상공에서 지상으로 떨어졌고 엄청난 폭발을 보이며 높이 12km의 버섯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이 폭탄은 테스트용으로 그 위력을 축소하여 1.6메가톤의 위력을 냈으나 그 충격파는 예상과는 다르게 주변 200km 지역의 건물들을 붕괴시켰죠. 이런 위력을 본 소련은 본격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 1961년 10월 30일 노바야 제밀라라는 곳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려진 차르본바를 투하하고자 합니다. 당시 Tu-95 폭격기를 이용하여 약 1,500km 상공에서 투하되었는데요. 기압 센서를 이용하여 지면으로부터 4,000m 높이에서 폭발한 이 차르본바는 그 화구가 지상까지 닿았고 위로는 성층권까지 닿았죠. 그리고 이 폭발은 달에서도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이 차르본바에서 나온 버섯 모양의 구름은 그 높이가 자그마치 90km에 폭은 70km의 거대한 모습을 보였고 그 위력은 58메가톤으로 100km 바깥에서도 3도 화상에 걸릴 정도로 열이 발생하였고 폭탄에 의한 지진파는 지구를 3바퀴나 돌았다고 합니다. 인류는 냉전 시대의 엄청난 기술력의 발전과 더불어 이런 핵폭탄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한순간에 모든 문명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이 핵폭탄은 한쪽에선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위협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인간의 기술에 대한 집착이 인류의 종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큰 핵폭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팔로워 여러분들이 스포츠 경기나 F1 자동차 경주 같은 방송을 시청하면
경기장이나 자동차, 심지어 선수들의 유니폼이 각종 회사들의 로고들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봤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회사의 로고들은 스폰서 로고라고 불리는 광고의 일종으로 기업들이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화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회사의 상표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일정의 비용을 들이며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문득 나사나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장면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최근 우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장면이나 로켓이 귀환해서 다시 지구 표면으로 착륙하는 영상들을 시청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외에도 나사의 로켓 발사 장면과 국내에서 관심을 모은 달 탐사선 다누리호 역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한 주제들이죠. 이처럼 우주비행과 관련된 흥미로운 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자료들은 많은 이목을 끄는데요. 심지어 2008년 한국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우주비행사가 우주로 발사된 순간에는 그 시청률이 무려 29.6%였다고 합니다. 즉 그만큼 많은 이목을 끌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사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주 좋은 광고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주비행사들의 우주복이나 우주선의 로켓에는 이런 광고 로고가 하나도 없이 흰색 바탕으로만 되어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도 로켓을 이용한 광고가 없었을까요? 지난 2000년 러시아는 프로톤 로켓이라는 우주 발사체를 사용해서 카자흐스탄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모듈을 싣고 발사되었습니다. 당시 발사된 로켓은 평범한 로켓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로켓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로켓의 측면부에 피자헛 로고가 박혀있던 것입니다. 이 피자헛의 로고가 부착된 이유는 당시 피자헛이 러시아 우주비행사들과 체결한 광고 계약으로 우주에서 자사의 피자를 먹는 조건과 로켓 측면부에 피자헛 로고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미화 100만 달러를 지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제는 이런 광고가 부착된 로켓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인터넷과 방송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는 광고는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끌리는 그 어떤 것들은 항상 좋은 광고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경기이자 시청률이 가장 높은 슈퍼볼은 2023년 기준 그 시청자가 무려 약 1억 1,300만 명이 육박하고 슈퍼볼의 광고 비용은 초당 2억 8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TV 평균 광고 시간이 약 20초 정도니까 이 20초를 위해서 기업들은 약 56억 원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슈퍼볼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주비행이죠. 1969년 미국이 아폴로 11호를 보내 인류 최초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것을 공개한 방송은 그 시청자 수만 해도 약 6억 명에 육박했고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의 첫 번째 테스트 비행 영상 역시 인터넷을 통해 수백만 사람들이 시청하였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런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음에도 중요한 우주 비행이 있을 때 단 한 번도 로켓에 부착된 광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정부기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로 우주비행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이래로 나사는 우주비행사들을 위해서 M&M 초콜릿을 제공하지만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우주비행사들은 M&M을 M&M이라 부르지 못하고 캔디 코티드 초콜릿, 즉 사탕이 코팅된 초콜릿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나사에서 광고를 받기 시작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광고에 대해서 규정을 완화하고 광고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가정했을 때 전문가들이 분석해본 결과 나사는 약 1억 달러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약 1억 달러의 큰 금액은 인류의 모든 기술력을 쏟아붓는 우주개발 사업에 있어서 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수준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이러한 행보와는 다르게 러시아는 우주비행 사업과 관련된 광고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주비행사에 대한 자료에서 가장 유명한 자료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주 공간에서 골프를 치는 장면일 겁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 미하일 티우리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티샷을 날리며 우주 골프쇼를 벌였고 이로 인해 32억 킬로미터의 비거리를 기록한 최장타 골프 선수가 되었죠. 이 골프쇼는 캐나다의 골프 장비 회사인 엘리먼트 21이 거액을 주고 러시아 우주국으로부터 골프쇼 권리를 따낸 결과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러시아는 거대한 펩시콜라 모형을 미르 우주정거장까지 가져가고 우주 밖 공간으로 날려버리는 이벤트를 하는 등 우주비행 사업에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당시 이 이벤트는 펩시의 첫 우주 광고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기발한 방법이 넘어서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했던 기업들도 존재하는데요.
피자헛은 2000년 브랜드 광고를 위해서 초광력 레이저를 달 표면에 조사해서 피자헛 로고를 띄우는 아이디어를 고안했었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위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했으나 아주 강력한 레이저 출력을 위해서 제품 개발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와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화가 있죠. 이로 인해 피자헛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달의 로고를 표시하는 방법에서 앞서 설명한 로켓 우주선에 로고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방적인 민간 기업과 러시아 정부에 비해서 아직 나사와 같은 정부 산하 기관들은 우주비행에 광고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폐쇄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우주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우주선 발사 비용이 크게 절감됨에 따라서 우주비행에 대한 광고 진출은 점차 변화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닐 암스트롱이 최초로 달에 착륙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만약 코카콜라가 나사와 함께 우주에서 촬영된 광고물을 이용한다면 아마도 이런 광고 문구가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Coca-Cola.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좋던 싫던 언젠가는 로고가 표시된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머지않아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나겠죠. 자, 오늘은 우주 로켓과 광고에 관련된 재밌는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팔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사물은 그 사물의 실제 모습일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은 과연 실제 모습일까?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초속 29만 9792.458km죠. 이건 정말 엄청난 속도예요. 이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단 8분 19초 만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인 파커 태양 탐사선은 그 속도가 시속 65만 킬로미터로 엄청난 속도입니다. 초속으로 따지면 초속 192km인데요. 이 엄청난 속도도 사실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 킬로미터와 비교한다면 사실 굉장히 느린 수준이죠. 빛의 속도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질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죠. 따라서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질량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물리적으로 존재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종 히어로물이나 SF 영화에서 빛의 속도로 달려간다, 날아간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빛의 속도는 엄청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우주의 크기를 대입한다면 이 빛의 속도는 결코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느린 수준에 불과하죠.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의 기술로는 다른 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절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그 이상의 속도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는 모든 물질들은 빛이 반사되어 눈에 도달한 결과를 보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는 물체는 실제 현재 모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과거를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1m의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형태의 빛이 반사되어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관측자는 상대방의 3.3 나노초만큼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노초는 10억 분의 1초로 표현하자면 0.00000003초입니다. 말하기도 힘드네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물체는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물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흥미로운 우주로 접근해보죠. 달은 지구로부터 평균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진 위성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빛이 도달하기까지 약 1.3초가 소요되죠. 따라서 우리가 보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현재의 실제 모습과 위치가 아닌 바로 1.3초 과거의 모습과 위치인 거죠. 별 차이를 못 느끼시겠죠? 한번 점점 멀리 가보자고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1AU로 광속에서 표현한다면 8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의 모습은 8분 전에 태양의 과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은 빛의 속도로 14분이 걸리는 거리로 14분 과거의 모습인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멀리 나가보죠.
현재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는 인류의 다음 개척지인 여러 행성 후보가 있습니다. 4.2 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로 빛의 속도로 도달하려면 약 4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죠. 만약 이곳에 실제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고 이 외계 생명체가 인류의 문명보다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거대한 망원경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망원경의 렌즈가 클수록 망원경은 더 많은 빛을 수집하고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한 문명이라고 해도 이런 거대한 망원경을 만드는 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가정해보죠. 목성의 지름은 약 1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아마 목성 178개의 지름과 같은 크기의 렌즈를 가진 망원경으로 지구를 관측한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를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역시 4년 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관측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4년 전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런 시간의 차이는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들을 관측할 때와 다른 은하를 관측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존재하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태양계에서 우리 은하 중심부까지의 거리는 약 25,000 광년으로 우리가 은하 중심부를 관찰한다면 25,000년 전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현재는 2023년이니까 약 2023년 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가 우리를 관측한다면 아마 수십만 킬로미터 크기의 망원경이 필요할 거고 지구를 관측했을 때 이곳의 시간이 밤이라면 관측자의 시선에선 지구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 까만 점의 형태로 보일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 인류 문명으로 인해서 많은 도시의 빛들이 존재하지만 2023년 전의 모습을 보는 관측자는 지구의 현재와 같은 가로등과 건물의 불빛들로 행성을 밝게 비추는 인류의 문명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만약 110억 킬로미터의 크기를 가진 망원경이 존재한다면 인간 하나하나를 관측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왕성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45억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관측자는 로마 제국과 고대 문명을 관측할 수 있겠죠. 2000년 전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으로 이루어진 원삼국 시대의 전쟁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추가로 아마 우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사건인 예수의 탄생을 두 눈으로 관측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외계 생명체니까 어쩌면 두 눈이 아닌 한 개의 눈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의 주제였던 안드로메다 은하로 향해 봅시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바라보는 은하의 모습은 250만 년 전의 모습이겠죠. 이곳에서 바라보는 250만 년 전의 지구 행성의 모습은 푸른색을 띠는 행성으로 현재의 모습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없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돌을 도구로 사용하는 전혀 탐낼 만한 문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인원의 모습으로 관측될 것이죠. 자, 좀 더 멀리 나가볼까요? NGC 687이라고 명칭된 콘도르 은하는 약 2억 12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로 그 크기는 52만 2천 광년에 이릅니다. 이 은하는 현재까지 가장 큰 나선 은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만약 이곳에서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망원경이 존재한다면 2억 년 전의 지구의 모습이 보일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날의 대륙은 존재하지 않고 지구 최초의 대륙인 판게아 대륙으로 관측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화석으로만 발견되는 공룡들이 실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이 모습을 관측하는 직접 생명체는 푸른빛을 내는 행성으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을 발견했다고 오늘날 나사와 같이 발표할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 발견된 은하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된 130억 광년 떨어진 GNZ11 은하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임을 생각해보면 아마 이 은하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위치에는 또 다른 행성이 존재했을 수도, 아니면 비어있는 우주 공간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것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주를 관측하는 우주 망원경의 원리이기도 하죠. 인류의 기술로 현재까지 개발된 다양한 최첨단 우주 망원경들을 통해서 관측되는 다양한 은하에는 실제로는 인류보다 발달한 문명이 존재하지만 먼 거리로 인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행성으로 배제된 행성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아마도 현재는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그 문명은 끝났을 수도 있고,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낮지만 현재 실존하고 있을 수도 있죠. 정말 우주는 신비롭다라는 말을 넘어서 우주롭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빛의 속도를 이용한 재밌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창백한 푸른 점,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살입니다. 그러면 태양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신기하게도 이 태양의 나이 또한 지구의 나이와 비슷한 46억 살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공간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나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의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한 자료들을 토대로 우주의 나이를 산출한 바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약 137억 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주가 생성된 후 약 137억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 우주의 탄생에 관해서 많은 가설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우주의 탄생 이론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한 이론은 단연 빅뱅 이론이죠. 이 빅뱅 이론은 간단히 말해서 우주가 어떤 한 점에서부터 탄생한 후 지금까지 팽창하여 오늘의 우주에 이르렀다는 이론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약 137억 살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곧 약 137억 년 전의 대폭발을 시작으로 우주가 팽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현재 우주가 계속하여 팽창하고 있으니 그 과정을 역으로 계속 되짚어가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리 우주는 점차 작아질 것이고 최초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거란 일종의 역발상이죠.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라는 구절과 굉장히 비슷한 이 종교적인 이론은 처음 과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난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은 현재 우주 배경 복사를 포함한 다양한 과학적 증거들의 뒷받침으로 현재 우주 모델에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초기 우주에 빅뱅이 있었고 이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는 팽창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가장 끝에 있는 천체들은 우주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약 137억 년 전에 생긴 우주의 모습을 46억 년밖에 안 된 지구에서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46살의 성인 남성이 137살의 늙은 노인의 아기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상하시죠? 하지만 이게 우주의 세계에선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우주의 끝에 있는 천체는 나이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137억 년 전 우주 초기에 발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관측하는 다양한 별들과 은하 같은 천체들의 모습은 사실 그 천체들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과거의 모습이죠. 이는 빛의 속도로 인한 결과로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죠. 이 빠른 속도는 우주에서 사실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관측할 때 빛에 반사되는 모습을 관측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천체들의 모습은 해당 천체에 빛이 반사되어 그 빛이 우주 망원경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크기와 거리를 나타낼 때 광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이 걸리는 거리죠. 한 가지 가정을 해보죠. 지구로부터 10광년 떨어진 거리에서 A라는 존재가 태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이 A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는 엄청난 망원경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죠. 이 A가 태어나 10살이 되었을 때 10광년 떨어진 지구에서 A를 관측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관측될까요? 빛의 속도가 도달하기까지 10광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므로 지구에서 바라보는 이 A의 모습은 10살의 어린아이 모습이 아닌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자,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현재는 우주의 크기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초기의 한 점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 한 점에서부터 발생한 물질들은 그 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점점 거대한 우주가 되었겠죠. 하지만 이런 137억 년 전 우주 초기에 발생한 우주의 모습이 빛의 속도로 46억 살 된 지구에 도달한다면 인류는 137억 살의 현재 천체의 실제 모습이 아닌 우주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관측되는 우주 초기의 은하들의 모습은 평균적으로 그 크기가 작은 편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작은 한 점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빅뱅 직후 우주 초기의 모습이 관측되는 은하들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빅뱅 직후 9억 년 만에 탄생한 한 은하는 태양 질량의 20에서 30억 배의 총 질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은하에 비해 약 100분의 1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빅뱅 이론은 현재까지 많은 과학적 요소들을 증명하고 과학자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며 그 대단함을 증명하는 듯 했죠. 하지만 천문학 사상 최대의 우주 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초기 우주를 관측하던 중 예상 밖의 은하를 만나서 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가 25년간 약 13조 원을 들여서 개발된 사상 최대 크기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지난 2021년 크리스마스에
우주로 발사되어 본격적인 우주 관측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최첨단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호주와 미국, 덴마크, 스페인 4개국 천문학자들로 구성된 국제 공동 연구진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한 지 5억에서 7억 년이 지난 시기에 우주에서 태양 질량이 최대 1000억 배에 이르는 6개의 거대한 은하를 발견했다고 23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죠. 기존의 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주 초기에 생성된 은하들의 크기는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하들에 포함된 별들의 질량은 예상보다 대략 100배나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이걸 관측한 과학자들은 작은 은하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큰 은하로 진화해갔다는 기존 우주론을 뒤엎을 수 있다는 뜻에서 이 은하들은 우주 파괴자, 유니버스 브레이커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 은하가 생성된 시점에서 작은 아기 은하만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주의 새벽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기에 우리 은하만큼 성숙한 은하를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빅뱅 후 6억 년밖에 안 된 때 이런 거대한 은하가 있다는 것은 기존 우주론 모델과 맞지 않는 것이죠. 이 은하를 설명하려면 우주론 모델을 바꾸거나 우주 초기에 작은 별과 먼지로 이루어진 구름이 점진적으로 큰 은하로 성장해 갔다는 기존 은하 형성 이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인류가 현재까지 쌓아올린 우주에 대한 비밀들과 인류의 기술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약간의 두려움이 들기도 하는 기분이네요. 물론 관측 과정에서 착오가 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웬만하면 저는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는 현재까지 지구에서 존재했던 수많은 생명체 중 가장 높은 지적 능력으로 행성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구 밖을 연구하며 인류 문명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의 인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길 바라네요. 자, 오늘은 기존의 우주이론을 반박하는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광대한 우주는 시대에 상관없이 인류에게 항상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팔로워 여러분들, 시골에 놀러가서 보는 밤하늘의 별빛은 매우 아름답죠. 밤하늘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왜 밤하늘은 나처럼 밝지 않을까? 이 당연하면서도 황당한 질문은 사실 천문학자들을 100여 년 동안 괴롭혀왔던 의문점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듣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태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건데요. 하지만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는 태양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주 공간이 어두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밤하늘이 어두운 근본적인 원인은 우주 공간이 까맣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햇빛이 비춰지지 않는 밤하늘은 우주 공간이 까맣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왜 우주가 이렇게 까만지 그 이유와 이로 인해 밤하늘은 왜 어두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죠. 항성은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그리고 항성이 아닌 다른 행성이나 천체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과 같은 항성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아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고 빛이 반사되어 우리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태양계에는 태양이라는 하나의 항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에는 행성으로 분류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존재하고 외행성, 외소행성 등 셀 수 없이 많은 천체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들은 우리 은하에 적어도 약 5천억에서 6천억 개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이 항성이 무려 1조 개가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까지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1700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은하들은 직경이 1천에서 10만 파섹에 달하죠.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1700억 개의 은하에는 얼마나 많은 항성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고 그 외 다른 천체들은 항성들로부터 나온 빛이 반사되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별에는 부피가 존재하므로 무한한 우주로 뻗어나가는 직선은 언젠가 별의 표면에 닿게 될 것이죠. 즉, 셀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구성된 우주에서 빛이 발산하면 그 빛의 방향인 직선거리의 끝은 결국 천체의 표면에 닿게 될 것이고 빛을 받은 천체는 다시 빛을 반사하여 빛은 우주 공간 속으로 뿌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보는 밤하늘은 사실 별의 표면만큼 밝게 빛나고 있어야 하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주가 별로 가득 차 있으니 우주는 찬란하게 밝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밤하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어둡고 별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 10조분의 1 정도의 밝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주는 왜 이렇게 어두울까? 이 의문점이 바로 올베르스의 역설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천문학자 하인리 올베르스는 밤하늘을 관측하던 중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밤하늘은 왜 어두울까? 그리고 결국 이 문제는 올베르스의 역설이라는 이름으로 100년 넘게 천문학자들을 괴롭히게 되었죠. 처음 하이니 올베르스가 생각했던 궁금증은 이렇습니다. 만일 우주가 무한히 넓고 우주 전체에 걸쳐 가시광선을 내는 별이 고르게 퍼져 있다면 지구의 밤하늘은 태양의 표면만큼 밝아져야 하는 게 아닐까? 이에 대해서 올베르스가 해답으로 주장한 것은 가스층 흡수 이론입니다. 올베르스는 우주 공간의 먼지와 가스 구름이 빛의 상당 부분을 차단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많은 별에서 방출된 빛이 지구에 모두 도달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주의 먼지와 가스층이 빛을 흡수해주지 않는다면 지구에는 지금보다 9만 배나 강한 빛이 도달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즉 우주 공간은 먼지들과 가스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올베르스의 가스층 흡수 이론은 우주가 어두운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서 별이 방출하는 빛이 성간물질에 의해 가로막히게 되면 성간물질은 빛에 의해 뜨거워져서 다시 빛을 방출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우주에서 관측되는 암흑성운은 더 이상 암흑성운이 아니라 발광성운이 되어 태양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주는 기본적으로 빈 공간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영역보다는 투명한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성간물질을 고려해도 올베르스의 역설은 설명되지 않았죠. 이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는 빛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약해지므로 먼 거리에 있는 천체의 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빛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광도가 떨어지기 때문일 거라는 말도 정답이 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광도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그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구면의 면적 역시 거리 제곱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따라서 빛이 도달하는 별의 개수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곳에 손전등을 비추면 빛이 비추는 영역은 줄어들지만 비춰지는 영역은 밝기가 밝습니다. 하지만 먼 곳을 손전등으로 비추면 빛의 밝기는 줄어들지만 빛이 닿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거리가 멀어 빛의 세기가 줄어든다고 하여도 그 빛이 도달하는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서 더 많은 천체들의 빛이 도달할 수 있고 이는 더 많은 빛의 확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주 공간이 까만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죠. 이후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 역설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던 중 미국의 한 추리 작가가 처음 그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의 추리 작가 에드거 앨런 포는 평소 천문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죽기 직전 유레카라는 제목의 시집을 출간했는데요. 바로 이곳에 그가 생전에 모두 모아두었던 천체 관측 자료들이 요약되어 있었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주가 무수히 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밤하늘은 눈부시게 밝아야 한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별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주 공간의 대부분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멀리 있는 천체로부터 방출된 빛이 아직 우리의 눈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바로 이 과학적인 입증이 바탕이 되지 않은 에드거 앨런 포가 혼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천문학자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1901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물리학자 켈빈 경도 이 올베르스의 역설을 해결했는데 그가 사용했던 논리는 다음과 같죠.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별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별에서 방출된 빛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달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특정 거리를 주파하는 데 반드시 시간이 소요되고 별이 아주 멀리 있다면 빛이 그곳에서 지구까지 주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억 년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켈빈 경은 간단한 계산을 통해 밤하늘이 빛나려면 우주는 적어도 수백조 광년 이상 뻗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하지만 우리의 우주는 아직 그 정도로 나이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밤하늘이 검게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별의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태양을 비롯한 모든 별들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데 그 주기가 대략 수십억 년 정도라 빛이 방출됐다가 사라짐을 반복하며 우주가 밝게 빛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당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이 꽤 그럴듯한 설득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에 의해서 올베르스의 역설은 말끔히 해결되었죠. 1929년 에드윈 허블은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거의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에서 아주 멀리 있는 별의 경우에는 빛을 내뿜어도 적색 편의로 인해 지구에 도달할 때쯤에는 빛의 파장이 늘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으로 변하거나
전파가 된다는 사실과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즉 지구에서 아주 멀리 있는 별의 경우에는 빛을 내뿜어도 우주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서 도달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일정 거리 이상의 은하들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따라서 영원히 지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경계선을 현재 우주론에서는 우주론적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는 제한된 범위에 불과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주가 팽창되지 않는다면 사실 밤하늘은 항성들의 빛 발산과 천체들의 빛 반사를 통해 태양과 같은 밝기로 빛나야 하죠. 하지만 우주가 팽창됨에 따라서 일정 영역 안에 있는 은하들의 빛들은 적색 편의로 인해 파장이 길게 늘어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나 전파로 바뀌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범위에 있는 수많은 은하들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 빛은 지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주 공간은 까만 것이고 밤하늘은 어두운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밤하늘은 왜 어두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인 우주 공간은 왜 까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팔로워 여러분들, 현재까지 인류는 우주를 탐사하면서 우주 크기의 약 4%만이 탐사가 가능한 영역이고 나머지 96%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 밖 우주를 탐사할 정도로 높은 문명을 가진 인류가 지구상에서 우주와 같이 4%만 연구되고 나머지 96%는 미지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심해입니다. 이 심해는 전 세계 바다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며, 가장 깊은 심해는 일본의 파푸아뉴기니 사이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지 해안으로 그 깊이는 약 11,000m로 측정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2km나 더 높은 곳이죠. 이 심해는 간단하게 해수면에서 수심 200m까지를 표층, 수심 200m에서 1000m까지 중층, 수심 1000m에서 4000m까지 상부심해, 그리고 수심 4000m 이하를 하부의 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종종 괴상한 심해 생물들이 잡히거나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데, 이때마다 과학자들도 놀라워하긴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미지의 영역에는 생물학자들도 처음 보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심해어들은 기본적으로 수심 1000m가 넘는 깊은 수심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심해 생물들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고 괴물과 같이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생물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연 그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대표적인 심해 생물체를 떠올린다면 대왕 오징어가 생각나실 겁니다.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라고 명칭된 심해에 살고 있는 오징어는 그 길이만 해도 무려 14m에 몸무게는 495kg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오징어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수산시장에서 만나는 보통의 오징어가 성인 남성 한 뼘 정도의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참 이상할 뿐이죠. 크라켄을 떠올리게 하는 14m에 달하는 거대한 오징어를 만난다면 저는 그 공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과연 이 심해에는 어떤 기괴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심해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의 크기가 거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심 2000m에서 7000m에 위치한 심해지대에서는 많은 거대 생물들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지난 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 위치한 세계 10대 아쿠아리움 중의 하나인 몬테레이 수족관의 해양연구소는 수심 6700m 지점에서 발견한 스티기오 메두사라는 거대한 해파리를 촬영한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 스티기오 메두사의 촉수는 그 길이만 해도 무려 10m에 이르고 머리 부분의 지름은 약 1m나 되죠. 아파트 4층 높이나 되는 거대한 해파리를 여러분이 스쿠버 다이빙 도중 만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은 이 스티기오 메두사는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스티기오 메두사는 수심 약 6700m 부근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심해에는 생물들이 서식하기 힘든 환경이라서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스티기오 메두사는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식량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수심 2000m 이상의 심해지대는 햇빛이 존재하지 않는 칠흑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하는 플랑크톤은 바다 생물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으로 나뉘는데요. 동물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식물 플랑크톤은 햇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식물 플랑크톤은 동물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며 이 플랑크톤들은 작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먹이사슬의 제일 낮은 위치이자 해양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심해라는 영역은 햇빛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식물 플랑크톤이 적당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고 따라서 플랑크톤들이 살아갈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깊은 수심의 생물들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심해 생물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는 방법은 바로 바다에서 내리는 눈이라고 합니다. 이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실제 눈과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눈은 하늘에서 내리지만 바다눈 또는 마린 스노우라고 불리는 이 눈은 표의 수층에서 사는 생물들의 죽은 사체나 배설물이 눈처럼 되어서 심해에 내리는 걸 말합니다. 이 마린 스노우는 심해 생물들에겐 중요한 양식이 되며 10m가 넘는 큰 고래가 죽어서 눈처럼 내릴 경우엔 무려 5년 동안이나 지속된다고 하죠. 이 끝없이 내리는 영양 공급원으로 인해서 심해 생물들은 바다의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린 스노우 말고도 사냥을 통해서 먹잇감을 사냥하기도 하는데, 이 심해 생물들의 사냥 방식은 참 독특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왕 오징어의 경우 먹이를 쫓는 것을 귀찮아할 정도로 상당히 게으른 편으로 알려져 있죠. 먹잇감이 스스로 촉수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심해 생물들은 왜 이런 사냥 방법을 지향하는 것일까요? 이건 사냥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순 없지만 여기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대왕 오징어는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약 30g의 적은 양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약 45칼로리로 성인 남성의 권장 칼로리인 2700칼로리에 비하면 약 60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해서 한 마리의 생선으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해에는 해수면보다 영양 공급이 어려워 사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심해에 살고 있는 다른 생물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린란드 상어는 한류성 바다의 얕은 심해에서 서식하는 상어로 몸 길이는 7m에 이르고 몸무게는 1톤까지 나가는 거대한 상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빠르게 움직이며 먹이를 낚아채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 그린란드 상어는 상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그 속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이 그린란드 상어가 헤엄치는 평균 속도는 약 시속 1.2km에 최대 속도는 시속 약 2.6km로 성인이 걷는 속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꼬리 지느러미가 헤엄칠 때 좌우로 움직이는 데만 해도 무려 7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느린 속도에 비해서 그린란드 상어는 사냥의 고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느린 속도로 사냥을 잘 해내는 것일까요? 이 그린란드 상어는 수면 중인 먹잇감에게 천천히 다가가 순식간에 먹잇감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냥 방법을 강구한 것이죠. 과학자들이 몇몇 그린란드 상어를 해부해 보았을 때 뱃속에서 작은 해양 생물 외에도 물개, 바다표범, 순록, 돌고래 등이 발견되었으며 심지어 북극곰까지 뱃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그린란드 상어가 바다의 청소부가 아니라 포식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린란드 상어의 가장 놀라운 점은 긴 수명과 시력에 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유영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 활동까지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린란드 상어는 1년에 약 1cm만 자랄 정도로 신진대사 속도가 매우 느린데요. 약 7m까지 자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그린란드 상어는 수명이 굉장히 긴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따라서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상어의 최대 수명을 약 2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지만 2016년 포획된 개체의 수명을 측정한 결과 나이가 약 512살로 확인되어 수명이 몇 살까지인지 아직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는 극지방의 낮은 수온이 수명 연장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수온이 낮으면 신체 대사도 느리게 진행되고 노화도 억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린란드 상어는 시력이 없습니다. 상어 눈에 기생하는 기생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생충은 상어의 시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안구 표면을 갉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상어 입장에서 해롭기만 할 것 같은 이 기생충은 사실 놀랍게도 공생관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생충은 몸에서 빛을 발산하는데 이 빛에 모여든 먹잇감을 그린란드 상어가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린란드 상어가 사는 심해는 굉장히 어두워서 일반적인 시력이 무의미한 수준이라 상어 입장에는
서로 좋은 것이죠. 많은 연구에 따르면 차가운 수온은 심해 생물들의 신진대사뿐만 아니라 세포 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세포 생물들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그걸 현미경이 아닌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해에서 발견된 단세포 원생동물은 육안으로 보일 만큼 거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예가 제노피오포어라고 명칭된 단세포 원생동물이죠. 2011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가 수심 7,600m 지점의 마리아나 해구에서 큰 단세포로 이루어진 원생생물을 발견했는데요. 제노피오포어라는 단세포 원생생물은 길이가 약 10cm로 일반적인 원생생물 크기의 3만 배나 더 큰 것으로 밝혀졌죠. 이건 비교하자면 최대 크기 6.5m인 백상아리가 단세포가 이렇게 커질 경우 약 200km까지 커진다는 말입니다. 제노피오포어 원생생물처럼 수심의 깊이로 인해서 세포의 크기가 커진 대표적인 해양생물 두 가지를 꼽자면 단강목으로 불리는 갑각류의 일종인 기간테우스와 바다거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간테우스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보통 해수면과 가까운 깊이에서 자라는 개체의 경우 몸 길이가 2cm에서 3cm 정도로 그 크기가 작지만 뉴질랜드 북부 인근 최대 수심 1047m에 이르는 깊은 해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종의 경우 몸 길이가 무려 34cm까지 발견되며 새로운 종이 아닌 세포 크기 변화로 인한 차이로 확인되었죠. 이런 거대한 청소부들이 해수면으로 올라온다면 아마도 사람들을 순식간에 먹어치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바다거미류는 얕은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고 몸 길이가 1에서 10mm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심해에 서식하는 바다거미는 다리 길이만 해도 무려 40c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모습의 바다거미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에 따라서 그 크기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마그나피나라고 불리는 이 오징어는 몸집에 비해 유달리 긴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오징어과 중 유일하게 팔에 꺾인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7m까지 자란다고 알려진 이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 마그나피나는 수심 2000m에서 4000m 사이에서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습성이나 생태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과학자들이 추측한 바에 따르면 긴 촉수를 해저에 넓게 널어뜨린 채 걸리는 먹이를 포획하는 방법으로 사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심해에서 서식하는 생물체들은 단순히 그 크기뿐만 아니라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심해 어류들은 다른 어류들과 달리 공기주머니의 역할을 하는 불에에 공기 대신 불포화 지방산 같은 액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높은 수압에도 찌그러지지 않고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심해에 서식하는 심해생물과 심해생물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팔로 여러분들, 인류에게 현재 우주의 새로운 발견으로 계속해서 경이로움을 선사해주고 있는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여러 우주망원경들이 존재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허블 우주망원경이죠. 이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부터 30년이 넘게 다양한 우주의 사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며 베일에 쌓여있던 우주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과 가장 큰 차이는 근적외선 영역까지만 관측이 가능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우주가 탄생하고 5억 년 후에 생긴 은하까지만 관측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중적외선까지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탄생 이후 매우 초기 단계에 생긴 별까지 관측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허블 우주 망원경 외에도 스피처 우주 망원경 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그 크기 또한 차례로 커져왔습니다. 이 엄청난 성능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지난 2021년 크리스마스에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최근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제작까지 그리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극저온 적외선 망원경이라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처음 제시된 때는 무려 허블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기 1년 전 1989년에 제시되어 1996년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출범됨에 따라서 본래 2007년 발사가 목표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순수 제작에만 20년의 시간이 걸렸고 현재는 이런 위기를 지나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30일의 기간을 거쳐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태양을 공전할 수 있는 제2 라그랑주 지점에서 우주를 관찰하고 있죠.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우주로 발사되고 제2 라그랑주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훨씬 더 고된 여정을 거쳤습니다. 이 견고하고 섬세하고 예민하기까지 한 인류 기술의 끝판왕은 어떤 고된 여정을 거쳤을까요? 허블 우주 망원경의 뒤를 이은 차세대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은 미국에서 제작되었지만 발사는
남아메리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작되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프랑스령의 기아나 우주센터에 발사대까지 운송되었는데 이 거리는 약 9,000km에 달하죠. 섬세하고 예민한 가로 20m, 세로 14m인 아파트 9층 높이에 해당하는 이 거대한 예민 덩어리는 도로는 물론 해상과 항공까지 이용하며 9,000km의 여정을 완성하였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부품들로 이루어진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아주 미세한 먼지나 심지어 사람의 지문까지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연구진들은 청결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죠. 이를 운반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은 가장 깨끗하고 거대한 특수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내부는 물론 너트와 볼트까지도 자외선 검사를 진행하며 오염물질 제거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죠. 제임스 웹은 가장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며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에 거대한 종이접기처럼 차곡차곡 조심스럽게 실렸고 이 과정만 해도 무려 한 달이나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제임스 웹의 상징과도 같은 이 거대한 육각형 모양의 황금빛의 반사경은 베릴륨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금속은 강철보다 6배나 더 강력하고 가벼운 무게로 인해서 허블 우주 망원경의 주경보다 3배는 더 크지만 무게는 약 100kg이나 더 가볍게 제작되었죠. 나사에서는 이 주경을 제작하기 위해서 베릴륨 가루의 채굴 그리고 거울의 기초인 미러 블랭크의 제작, 연마, 도금을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이 과정만 해도 무려 미국의 14개 주를 거치면서 17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죠. 수년간의 많은 실험 끝에 망원경은 결국 캘리포니아주 레돈도 해변 인근에서 제작되었고 특수 컨테이너로 옮겨진 채 발사대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돈도 해변에서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로 가기 위해선 약 41km 거리에 위치한 실비치 항구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41km면 우리가 시속 80km로 운전했을 때 고작 30분 정도가 걸리는 짧은 거리였지만 아주 작은 충격에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위성까지 동원해서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는 것은 물론 도로 위 아주 작은 포트홀까지 모조리 복구되며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신호체계까지 수정해야만 했죠. 야밤에 진행된 이 운송 작전은 6시간에 41km를 주행하면 됐었지만 이 특수 컨테이너의 크기와 무게로 인해서 1시간에 겨우 약 8km씩 운행할 수밖에 없었죠.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습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옆에서 깨끗한 공기를 계속해서 넣어주기 위한 공기 주입을 담당하는 화물차가 함께 동행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한국까지 수시간이 걸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였죠. 특수 컨테이너를 싣는 과정에서 제임스 웹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모든 과정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컨테이너를 바지선으로 운반하여 화물선에 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배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바다의 파도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화물선으로 안전하게 옮겨진 후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나섰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가장 잔잔한 바다를 계속해서 추적하였고 화물선은 이 루트대로 이동해야만 했죠. 이 운반 과정은 총 16일에 거쳐서 안전하게 기아나 우주센터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부터 발사까지 32년이 걸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나사의 단독 제작이 아닌 세계 14개국이 참여하여 하나로 13조 원이 투입된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완성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 현재 자신이 위치해 있어야 하는 곳에서 순항하며 인류의 우주를 향한 도약을 함께하고 있죠.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햇빛 가리개가 찢어져 새롭게 디자인되고 기존 예산이었던 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제작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결국 나사는 이를 완성시켰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망원경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촬영된 많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사진들은 인류에게 놀라움을 선사하며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우주로 발사되기 전에 가졌던 여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